화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손해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욱하시는 편인가요? 예전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벌이는 분노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화,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때 풀지 못하고 쌓아둔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내다 버려야 하는 쓰레기도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분노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뤄야 할지 알려줍니다. 오늘도 욱하셨나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화를 잘 관찰하고 조치하면 화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욱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같이 읽어보시죠.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행복해지는 법.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동일한 지점에서 서로가 승리를 장담하며 출발한다. 토끼가 한참을 가다 보니 느린 거북이는 저만치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다. 토끼는 이 속도라면 낮잠을 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단잠을 청한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거북이는 이미 결승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점은 같았다. 그런데 목표는 서로 달랐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었다. 거북이는 오로지 자기가 정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토끼처럼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북이처럼 오로지 자기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거북이의 인생은 주변에서 보면 답답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의 내공이 쌓여 변화와 창조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토끼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많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하고 학교를 비교한다. 사회에 나와서는 직업을 비교하고 재산의 정도를 비교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비교하느라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당당히 할 수 있을 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북이의 인생관에서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행복의 최종 지점에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화와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인생을 보다 우아하게 설계하는 비결은 성찰, 인내, 정직, 성실, 여유, 관찰, 도전, 개성, 상통, 몰입, 정의, 협력, 예의, 나눔, 포용 등 정서 근력을 튼튼하게 기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꿈과 열정이다. 특히 노년기에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세에서 70세에 성취됐다. 그리고 23%는 70세에서 80세 노인에 의해, 6%는 80대에 의해 이뤄졌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 성취된 셈이다.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세 때였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세가 넘어서였다.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동을 70세에 완성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 등은 고희의 나이를 넘어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다. 다음은 장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다. 북쪽의 큰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곤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등 길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그 물고기가 변하면 붕세가 된다.
붕새의 등 길이 또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있는 힘을 다해 붕새가 하늘로 솟구치면 날개는 마치 하늘을 들이운 구름처럼 된다. 이 새는 바닷물이 크게 일렁이면 그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남쪽 바다의 이름은 천지라고 한다. 공중에 떠다니는 아지랑이와 티끌들은 생물들이 불어내는 입김이다. 하늘의 푸른빛은 원래 푸르기 때문에 푸른 걸까? 아니면 너무 멀어 끝이 없는 걸까? 붕새가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도 또한 세상은 아지랑이와 티끌 같을 것이다. 무릇 물이 깊게 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예를 들어 마루에 움푹 패인 곳에 물을 한 잔 부으면 작은 풀잎은 떠서 배가 되지만 여기다 잔을 놓으면 그냥 바닥에 붙는다.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붕새의 큰 날개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붕새가 9만 리나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9만 리 두께의 바람이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붕새는 바람에 의지하여 푸른 하늘을 등에 업고 날아간다.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비로소 남쪽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이것을 비웃어 말했다. 우리야 있는 힘을 다해봤자 기껏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 위에 오를 수 있어. 어느 때는 거기도 오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 그런데 저 붕새란 놈은 왜 9만 리 꼭대기까지 일부러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는 거야? 가까운 들에 나가는 사람은 새끼 밥만 챙겨가지고 가도 배를 불릴 수 있다.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밤을 새워 방아를 찍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치의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 이 두 벌레들이 무얼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지 못한다.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을 모른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아침에 생겨났다가 햇빛을 보면 말라 죽는 조균이라는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아예 모르는 법이다. 쓰르라미 또한 봄과 가을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이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 글에서 영혼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현실의 변화를 잘 읽고 그 흐름을 잘 타야 한다고 말한다. 고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타면 하늘을 뒤덮는 붕새가 된다. 붕새가 되려면 내공을 쌓아야 한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는 내공은 타인을 의식하는 겉모습, 겉치장, 겉지식이 아니다. 그는 내공은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안과 밖의 에너지를 읽는 데서 길러진다고 말한다.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꿈이다. 꿈은 허황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꿈은 현실이다. 그리고 꿈은 분노의 예방과 치료제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꿈의 결핍이다. 꿈의 결핍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서를 불안하게 한다. 인생이 별것 있느냐며 허세를 부려보지만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이때의 불안은 사람이면 마땅히 갖춰야 할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으라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다음에는 더 큰 외로움으로 찾아온다. 이 단계가 지나면 자신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꿈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 꿈은 나이도 초월한다. 세월의 무게만큼 꿈은 깊고 넓고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속성이 있다. 꿈은 내 안의 가치다. 자신이 건강하면 병은 들어올 틈이 없다. 분노는 자신의 허점을 노린다. 인생의 행복은 거북이처럼 주위의 대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꿈과 열정을 위해 묵묵히 걷는 데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이, 학력, 외모, 이력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인생을 디자인하자. 이것이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행복해지는 비법이다. 우리 사이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을 익혀라. 당신은 누구와 소통이 가장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30대에서 50대 성인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부부가 가장 많고 자녀, 부모, 직장 구성원, 정치 지도자 순으로 많이 꼽힌다. 가장 가까이에서 속마음을 나눠야 할 대상일수록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불통의 순서는 현대인들의 행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위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와 가장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통은 길을 막히게 한다. 그 기가 막히면 분노는 활동을 시작한다. 50대 중반인 연미 씨는 요즘 남편과의 불통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학 교수인 연미 씨는 서울 태생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개방적으로 자랐다. 반면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대구 출생으로 어려운 환경과 규율이 엄한 부모 밑에 자랐다. 연미 씨 부부가 불통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 후 지금까지 함께 공유한 취미나 활동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둘은 양가 부모님들의 가치관부터 종교, 성격, 취미, 기호물품 등 어느 것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아이들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지금껏 견뎠다는 연미 씨는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분노를 견딜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누구나 소통을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소통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통은 나와 대상, 즉 이 둘의 사이가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한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서로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정서의 느낌이다. 관계의 사이를 기분 좋게 만드는 힘, 그것이 소통 능력이다. 과거에는 이 사이를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친구와 사이좋게 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능력을 길러주려고 애를 썼다. 사이좋게 놀면서 배우는 것은 나와 대상 사이의 다른 점을 줄여나가고 같은 점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서로의 같은 영역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소통의 핵심인 것이다. 연미 씨 부부의 경우 그동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는 많이 한 반면 사이좋게 노는 공부는 등한시한 것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관계에서나 사이가 나빠지면 그 틈을 비집고 분노가 들어선다.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 자신과의 사이가 좋아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사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나와 관계를 맺는 주위 사람들과도 벽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나 사이를 좋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이좋게 노는 공부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소통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 하나, 성찰하라. 언제부턴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기에 바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공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자기 성찰의 숙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커질수록 자포자기하거나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 불통의 가장 큰 적이다. 사이좋은 영역은 자기 성찰에 대한 성실의 크기다. 자기 성찰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꾸준히 했느냐에 따라 소통의 영역이 좌우되는 것이다. 물론 소통은 쌍방향의 문제다. 내가 아무리 소통을 잘하려고 발버둥 쳐도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입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불통의 벽은 2배로 커지기 때문이다. 대신 불통의 관점을 나로 돌려보면 분노는 나와 나 사이의 벽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 문화적 성격을 이해하고 기다려라. 소통은 문화적 성격이 강하다. 인간의 정서는 개인 사이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소통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 문화적 소통은 그 변인의 요소가 너무 복잡해 설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소통의 주체와 객체, 이 둘 사이에 같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치는 동일하다. 그중 결혼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을 동시에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예로부터 결혼은 소통의 종합적인 역량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일륜지대사라 칭했다. 서로 낯선 신랑과 신부는 연애라는 기간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은 점차 줄여나가고 같은 점은 늘려나간다. 상견례는 서로 다른 가정과 가정이 만나 이들 사이에서 상호 문화를 교류하면서 신랑 측과 신부 측이 동질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다. 신랑과 신부, 양가 식구들 사이가 모두 좋으면 순항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한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 마음의 근력을 키워라. 고통은 소통의 어머니다.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소통의 길은 열린다. 공유 영역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오랜 여정을 거쳐 산고를 치른 이후에 부부를 닮은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다. 소통으로서의 공유 영역은 획일적인 통일도, 일방적인 희생도 아닌 다른 두 대상이 만나 새로운 하나를 창조하는 생명의 신비로운 창고다. 따라서 공유 영역에서는 분노의 역할이 없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통은 기술이 아니다. 소통은 창조하는 마음이다. 좋은 사이가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과 마음의 교류에서 자란다. 마음은 인유적인 기술이 가해지면 금세 변질되고 만다. 따라서 소통 공부는 자연 본성의 마음 근력을 키우는 데 있다.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소통하라. 나와 나 사이에 가려진 벽은 없는지, 마음자리와 생각자리, 몸자리는 서로 잘 통하는지, 나는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성찰해 본다. 넷, 부부, 자녀와의 공유 영역을 늘려라. 배우자의 마음과 소통하라.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을 보려는 에너지를 서로 같은 마음의 영역을 가꾸는 에너지로 전환한다. 다른 점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같은 영역은 함께 창조하는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녀의 마음과도 소통하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유 영역은 무엇일까?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기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 사이의 공유 영역은 자기 실현이다. 직장 동료, 상사, 정치 지도자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다. 서로 같은 마음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소통이 원활하면 분노는 머물지 않는다. 5. 힐링보다는 터닝에 집중하라. 소통의 도구인 교통과 통신기기는 날로 발달하는데 소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이러니컬하다. 길거리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 있다. 눈빛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진다. 사용하는 언어도 거칠고 딱딱하다. 미디어에 흐르는 정보는 인위적이고 자극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길들여져 가고 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힐링보다 터닝이 필요한 시대다. 불통의 대상이 소수일 경우는 힐링이 통한다. 그러나 구성원 대다수가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터닝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래의 지도자는 소통의 분위기를 바꾸는 터닝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역지사지 훈련으로 분노 습관을 깨라. 사람은 자기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눈에 거슬린다. 소음도 싫고 공해도 싫고 진로 방해도 싫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에게도 요리조리 새치기 하는 택시, 여유만만 자동차가 눈에 거슬리긴 마찬가지다. 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도 신경이 쓰인다. 다급한 일이 생겨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와 버스, 자가용 모두가 달갑지 않게 보인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여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논한다.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남의 관점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싱글족은 싱글족의 눈으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도 보는 눈은 다르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
투기꾼의 눈, 자신의 학력이 자랑스러운 사람의 눈, CEO의 눈, 아픈 사람의 눈, 백수의 눈, 군인의 눈 등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눈과 관점, 가치가 공존한다. 기육신의 시댁은 하루에 버스가 4번 정도 운행하는 깊은 산골이다. 도시 출신의 기육씨는 남편의 소박과 순수함에 반해 연애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아들 둘뿐인 시댁 어른들에게 딸 노릇까지 충실히 했다. 사건은 최근 남편의 해외 출장 중 벌어졌다. 마침 아이들도 방학을 해 기옥씨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다.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친정에 와 있다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며 불호령을 내리셨다. 부랴부랴 시댁에 간 기옥씨는 깜짝 놀랐다.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여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기옥씨가 도착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없으면 집을 잘 지켜야 하는데 무단으로 집을 나간 점, 또 이 경우 시댁 어른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 없이 친정에 간 점 등을 꼬집으며 독한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 무릎을 꿇고 듣던 기옥씨는 그동안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던 일들이 떠올라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꾹 참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왔다. 그날 기옥씨는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기옥씨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혹여 해외에 나가 있는 남편이 걱정을 할까 싶어 혼자 속을 끓이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듣자마자 당연히 잘못한 일이라며 도리어 화를 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기옥씨의 분노 대상은 남편이다. 분노의 출발은 시부모였지만 더 큰 분노의 상처를 준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분노는 쌍방향의 문제다. 여기서 남편과 시부모는 포용이 부족하다. 포용은 믿음이다. 남편은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내 편을 들어주는 포용의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또 시부모님이 비록 섭섭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내를 감싸주는 지혜가 필요했다. 시부모도 마찬가지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독립해 한 가정을 이끄는 어엿한 주인이다. 함께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굳이 친정을 가야 할 상황 판단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서로의 관점으로만 보면 분노의 감정은 시들지 않는다. 분노의 상황일수록 서로의 눈을 마주쳐야 한다. 기옥씨 부부에게 예의와 포용이 선순환한다면 처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역지사지 훈련을 권한다. 역지사지는 분노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정서 문화를 바꾸어 체험하면서 쌍방향의 눈으로 자신의 분노 습관을 깨는 훈련이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해소된다. 여기서 납득은 단순한 이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해는 분노의 주체 입장에서 분노의 객체를 분리한 다음 그 분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다. 납득은 분노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라는 입장에서 그 분노 상황을 제거하고 본래의 하나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역지사지 공부의 목적은 분노의 주체와 객체의 정서 영역을 넘나들면서 분노 유형을 발견하고 반복되는 분노 습관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훈련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최소화하고 분노 객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노의 습관은 깨기 쉽지 않다. 분노의 요인은 복합적이며 정서에 치명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여운은 과거까지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 습관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 싸움 속에서 더 성숙한 삶의 맛을 음미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지킨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다시 갓난아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한한 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영광을 알고 치욕을 지킨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넉넉해져 통나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통나무가 쪼개져 그릇이 되듯이 성인도 이를 이용하여 우두머리가 된다. 정말로 잘 자른다는 것은 자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차이만을 가지고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계속해 편을 가르다 보면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해를 낳고 결국 분노를 발생시킨다. 노자는 이 글에서 양쪽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처음에 한 마음을 지켜나가라고 말한다. 말은 쉽지만 일상에서 적용하긴 매우 어려운 말이다. 그런 점에서 역지사지 훈련은 분노가 발생할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자신의 눈을 한가운데로 옮기는 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다. 인간은 정서에 예민하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정서에 손상을 입게 되면 시들해진다. 정서는 유효기간이 없다. 정서 역사는 한 사람의 삶을 가장 리얼하게 묘사한 자서전이다. 따라서 정서의 밭은 평생의 삶을 일군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정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경험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제대로 알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츰 정서 문제 해결에 근력이 생긴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의 세계다. 정서 해결에 근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사용하는 능력이 증대된다. 정서 문제 해결의 고수가 되면 단순함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정서는 단순함을 더 좋아한다. 단순함은 더 본질적이며 여유롭다. 단순함은 순수하며 인간적이다. 단순함은 인성이며 소통이다. 단순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단순함은 편안하고 따뜻하다. 타산지석, 분노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길러라. 얼마 전 가족들과 찜질방에 갔는데 딸아이가 아빠, 남탕에서 때밀어주는 사람은 여자야? 라고 물었다. 글쎄다, 여탕에는 남자가 밀어주니? 라는 내 대답에 온 가족이 한바탕 웃었다. 사람들은 가려진 구석에 호기심을 더 느낀다. 어느 곳을 가다가 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을 보면 더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19금 장소나 영화, 드라마 등이 청소년을 더없이 자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명인들의 가십거리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촉발시킨다. 일반적으로 경계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의 자연 본성이다. 소극적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해소 욕구 본능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은 믿을 수 없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는 동일시에 대한 해소 욕구 본능이다. 나와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질적인 대상을 탐색하면서 무언의 동일시 작업을 하면서 살아간다. 또 하나는 단순한 기호 욕구 충족이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접촉의 욕구가 있다. 경계는 인간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정년퇴직을 한 상훈 씨는 아내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외곽에 있는 한적하고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 동네보다 공기도 좋고 조용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주위에 공동 텃밭에 농작물도 심을 수 있어 상훈 씨의 마음은 한껏 들떴다. 그런데 이사 다음 날 아침 윗집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다. 신경이 조금 쓰였지만 무시하고 지나갔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윗집에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윗집 아이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직접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상훈 씨는 계속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민은 곧 현실이 됐다. 윗집은 맞벌이 부부인데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으로 둘 다 남자아이였다. 윗집 부부는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가게에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계속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훈 씨는 윗집 사정이 한편으로 이해도 됐지만 계속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에 점점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노 사건이다. 대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윗집과 아랫집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며 덮어둔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무조건 덮어두면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일수록 공적으로 끌어내어 당당하게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 타산지석 훈련을 충실히 하면 좋다. 타산지석 훈련은 분노의 주체와 객체, 두 객체의 각자의 관점을 떠나 제3의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메타인지 훈련이다. 지금껏 분노는 일종의 사생활 영역으로 구분됐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행위로 치부된 것이다. 분노 해결의 맹점은 여기에 있다. 분노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분노가 사적인 영역으로 치우칠수록 단절로 이어진다. 주사가 심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정해보자.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달려올까?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찰은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문제는 분노는 단절된 공간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증식한다는 것이다. 타산지석 훈련의 목적은 분노의 상황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다 함께 해결해 봄으로써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분노 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데 있다. 정당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집단 생활에서 분노를 야기하는 요소를 찾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노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너의 자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당에는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있어.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고발했다오. 공자가 말했다. 우리 당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숨겨주는 속에서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득 얼마 전 만난 지인이 사과를 깎아주며 한 말이 생각났다. 얼마 전 고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오는 길에 고등학교 시절 맛있게 먹었던 사과가 생각나 사러 갔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정문을 끼고 좌우로 과수원이 위치해 있어서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사과서리도 참 많이 했죠. 문득 옛 추억을 생각하니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계실까 궁금했는데 노인이 되어 아직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 여기서 사과서리를 많이 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라고 건넸더니 그럼 이 사과 먹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했잖아. 잘 알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는 날로 인심이 박해지고 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무법천지라는 의미로 쓰인단다. 그만큼 마음이 날카로워졌다는 뜻이다. 공자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는 영원하다고 말한다. 진정한 정의는 마음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것임을 다시금 되새겨보자. 그렇다면 앞선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타산지석 훈련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집단 생활에서 자주 벌어지는 분노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집단 수련 방법 중 하나다. 이 재판의 결과 대안으로 상훈 씨에게 문제의 저녁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상훈 씨는 그것을 수용했다. 유비무환 훈련으로 쪼개진 분노의 파편을 모아라.
영화 마스크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인 주인공 스탠리는 우연히 고대시대 유물인 마스크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 마스크에는 아주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다. 마스크를 쓰면 누구나 초인적인 힘을 가진 불사신으로 만들어준다. 스탠리는 밤마다 마스크를 쓰고 도시를 휘젓고 다니지만 마스크를 벗는 순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나에게 이런 마스크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스크를 써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쓴 나, 마스크를 벗은 나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 사실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냥 일상의 나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처럼 일상에서 쇼킹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이때 원래 나 외에 또 다른 나가 생겨난다. 그리고 쇼킹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하나의 나는 여러 개의 나로 분리되기도 한다. 만약 그 쇼킹한 사건 때문에 분노가 일었다면 어떨까? 그릇이나 컵은 외부에 충격이 있을 때 일정 수위의 임계점을 넘기면 금이 가면서 깨진다. 본래 하나였던 모습은 없어지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남는다. 인간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원래 하나의 모습을 띠고 있던 정서 그릇에 분노의 충격이 가해지면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때 정서 그릇은 상처라는 형태로 깨지고 만다. 정서 그릇의 파편화는 인간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주범이다. 분노의 상처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자유롭게 여행한다. 그러다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항한다. 회복되지 않은 상처는 바이러스에 예민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합병증으로 발전한다. 또 분노 상처에 감염되면 에너지는 과거와 미래로 흩어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에너지는 적군이다. 그 수가 많아질수록 아군에게 불리하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인 가은 씨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청개구리 기질을 보였던 그녀는 그저 말 잘 듣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지금껏 부모의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만 걸어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홀로 하는 습관이 형성됐다. 이제 가은 씨는 남들과 섞이지 않고 홀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자유스럽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을 진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완벽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누군가 조그마한 실수나 결함만 보여도 그녀는 분노를 일으킨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학대도 심해졌다. 가은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학대가 심해질 때면 부모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 사람은 미완성적 존재다. 성장 과정에 누구나 오류는 있다. 그 오류를 발견하고 보다 더 완성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사람다움이다. 이미 갖추어진 사람보다도 열악한 환경을 디디고 개과천선하는 사람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역사를 돌아보며 내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분노의 씨앗을 찾아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 훈련이다. 유비무환 훈련은 분노 파편이 박혀 있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나를 그 파편을 제거해 본래 하나였던 나로 회복시켜준다. 과거를 더듬으면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찾아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다. 분노에 있어서 회복과 치료는 다르다. 회복은 본래 하나였던 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치료는 그 상처를 아물게 했을 뿐 아직 금이 남아있는 단계를 말한다. 새살이 돋아나지 않으면 흉터는 남는다. 하지만 분노에 있어서는 흉터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 흉터는 분노의 잠재적 씨앗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노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 나에게 분노를 준 상대는 나를 아끼는 고마운 스승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분노의 씨앗을 스스로 지워나가야 한다. 그 길이 내가 상대보다 한 단계 성숙해지는 지름길이다.
금강산매경에서 부처는 현실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으로 몸가짐, 생각가짐, 수양가짐, 실천가짐, 비움가짐 등 5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 5가지 훈련을 반복하면 흩어져 있던 분노의 집착들이 하나씩 제거된다는 것이다. 이 자기 정화는 결국 비움이다. 비우면 비울수록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 비움의 철학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에 관심을 둔다. 현대인들은 여러 개의 나를 관리하느라 피곤하다.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부처는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하며 안의 행위와 밖의 행위에 나오고 들어감이 다르지 않고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아니하여 마음에 얻고 잃는 것이 없어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경지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흘러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고 하는데, 이 작용과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말한다. 비우고 비우면 결국 하나 된 참 나만 남는다는 것이다. 무척이나 어려운 말이다. 참 나를 찾는 자유와 행복의 기쁨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